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친구는 오래전에 폐허에 갔다가 인생 제대로 조져버렸다. 상당히 예전의 일이다.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를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너무 반가워서 같이 한잔하러 자리를 옮겼다. 그때 나도 그 친구도 둘 다 프리터 신세로 하루살이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친구는 아르바이트하는 곳이 방송국이라서 연예인 누구를 봤네하며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다. 사는 곳도 의외로 가까웠기 때문에 가끔씩 만나서 놀게 되었다. 어느 날 친구가 잔뜩 흥분해서 이상한 물건을 가지고 왔다. 비디오 테이프와 더러운 서류였다. 버튼 라벨에는 10년 폐허에 도전하다 라고 매직으로 굵게 쓰여 있었고 그 위에 빨간색의 매직으로 커다랗게 X자가 그려져 있었다. 너덜너덜한 서류는 대충 보니 방송 대본이었다. 날짜는 상당히 예전 것으로 한창 심령물이 유행이었을 시절이었다. 친구는 방송국 보관소에서 버리는 물건들 중에서 찾아왔다고 했다. 비디오는 평범한 플레이어로는 재생이 불가능한 타입이어서 지인이 경영하는 전문샵에 가서 틀어보았지만 내용물은 지워져 있었다. 친구는 이렇게 된 거 직접 찾아가 보자고 알을 꺼냈다. 나는 당시 귀신을 전혀 믿지 않았다. 그랬기 때문에 재밌겠다는 생각마저 하며 같이 탐험을 가기로 했던 것이다. 친구가 선배에게 자동차를 빌려왔다. 텅텅 빈 고속도로를 타고 대본에 적혀있는 장소로 출발했다. 우리가 흥미를 가지게 된 이유는 그 장소가 전혀 의외의 장소였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은 폭포나 자살자가 많은 다리같이 흔한 장소가 아니라 국가시설이었다. 그냥 어떤 시험장으로 사용되던 건물이라고만 밝혀두겠다. 장소가 전혀 의외의 장소이기도 하고 중단된 기획이라는 점에서 정말로 귀신이 나오는 곳일 거라고 친구는 잔뜩 들떠 있었다. 그곳은 첩첩산중 안에 위치해 있었다.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는 자동차 바퀴 자국을 더듬어가며 자동차를 타고 덤불 속을 헤쳐들어갔다. 위험할 정도의 급경사길을 거슬러 올라갔다. 주변은 거의 벼랑이었다. 방송국에서 기획 단계에서 닦아놓은 길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정면에는 커다란 게이트 같은 것으로 막혀 폐쇄되어 있었다. 더 이상 자동차를 타고 들어갈 수 없을 것만 같던 그 순간 갑자기 탁 트인 공간이 펼쳐졌다. 거대한 건물이 있었다.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야말로 폐허였다. 폐허라기에는 깨진 창문이나 그 흔한 낙서도 없었다. 오히려 깔끔했다. 사용되기 전이라는 느낌이었다. 친구는 갑자기 흥분이 사그라든 모습이었다. 새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다며 겁을 먹기 시작했다. 하긴 생각해보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적막했다.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시간은 거의 저녁대로 건물은 암적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귀신 같은 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친구는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만두자고 나를 설득했다. 네가 가자고 한 거잖아 라고 말하며 나는 싫다는 친구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정말이지 무지했던 것이다. 정면에 커다란 유리문은 한 짝이 없었지만 그 안은 거의 신축 건물이나 다름없었다.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이런 곳이 어째서 폐허라고 불리우는 거지? 당장이라도 사용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 상태였다. 폐하치고는 깨끗하지 않냐며 친구에게 말을 붙였지만 친구는 듣는 둥 마는 둥이었다. 친구는 집에 가고 싶다는 말만을 반복했다. 들어오자마자 가긴 어딜 가냐며 나는 2층도 보고 가자고 했다. 친구는 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 나는 친구를 겁쟁이라고 놀리고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으로 가자 긴 통로가 기다리고 있었다. 또 통로 끝까지 쭉 창문이 이어져 있어서 꼭 학교의 복도 같은 느낌이었다. 통로 중간에는 소파가 놓여 있었고 흡연 장소처럼 재떨이도 놓여 있었다. 그리고 바닥에는 카메라가 뒹굴고 있었다. 촬영에나 쓰일 듯한 커다란 카메라였다. 완전히 망가져서 먼지 투성이었다. 나는 갑자기 무서워졌다. 여기서 뭔가 일어났던 게 아닐까 생각했다. 1층에서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소리쳐 부르는 느낌이 아니었다. 서둘러 내려가 보니 친구는 입구 쪽 통로 끝에 안쪽에 있었다. 무서웠다. 친구는 통로 끝쪽 벽에서 큰 대자처럼
팔다리를 벌리고 딱 붙어 있었다. 그것도 벽을 보고 붙어 있었다. 가까이 가서 말을 걸어보았다. 그저 벽을 보고 붙어 있을 뿐이었다. 어깨에 손을 얹은 순간 엄청난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여전히 벽을 향해 붙어 있었다. 나는 어쩔 줄을 몰랐다. 그저 무섭고 두려웠다. 나는 그 자리에서 달아났다. 주차해둔 차까지 뛰어갔지만 생각해보니 차 키는 친구가 가지고 있었다. 나는 다시 그곳으로 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차 키가 필요했다. 건물로 돌아가려고 걷기 시작하는데 창가에서 친구가 이쪽을 보고 있었다. 웃고 있었다. 입이 찢어질 듯이 웃고 있었다. 순간 친구가 장난치는 게 아닐까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었다. 창문에 딱 달라붙어서 엄청난 기세로 웃고 있었다. 친구의 주위에는 1층 통로를 가득 메울 만큼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서 있었다. 확실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사람의 형태를 한 무수한 것들이 출근길의 전차처럼 친구를 지지기고 있었다. 나는 거의 반실성 상태였던 것 같다. 정신없이 산에서 뛰어내려왔다. 어둑해졌을 무렵 나는 겨우 근처의 역에 도착했다. 나는 힘들지 않았다. 그저 조금이라도 더 그 건물에서 멀리 떨어지고 싶었다. 운 좋게 택시를 탈 수 있었다. 행선지를 말하고 가는 내내 머리를 수그리고 갔다. 창문 밖을 보면 무엇인가 있을 것만 같았다. 집에 도착해서 잠자리에 누웠지만 아무래도 무서웠기에 편의점으로 가서 아침까지 시간을 보냈다. 아침이 되어 겨우 냉정을 찾고 나서야 조금씩 후회가 되었다. 친구를 두고 오다니. 하지만 두 번 다시 그곳으로 가고 싶지 않았다. 아르바이트도 그만두었다. 한동안 불면증에 시달려서 밤마다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시간을 보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친구에게 전화를 해보니 돌아와 있었다. 친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친구가 죽었다. 자살인지 사고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 폐허에 갔기 때문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나 때문이다. 내가 친구를 두고 도망갔기 때문이다. 방송국도 그래서 취재를 중단한 거겠지. 그것은 사람이 가서는 안 될 곳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멍청한 여동생. 선배의 친구인 T에게는 10대 여동생이 있었다. 그 여동생은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사소한 계기로 호스트 클럽을 접하고 빚이 생겼다. 그리고 상투적인 코스를 밟듯 호스트에게 사채업자를 소개받고 유흥업소에서 일하는데 일을 얻다. 하지만 사흘도 지나지 않아서 궁지에 몰린 여동생은 부모님의 돈에 손을 대고 말았다. T의 부모님은 건축업을 하던 분들이었는데 버블 시기였을 때는 상당히 번창했었다. 하지만 하필 그 시기에는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았었다. 결국 여동생이 돈을 떼돌린 것이 계기가 되어 부모님의 회사는 도산하고 말았다. 살고 있던 땅도 빼앗겨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다. 여동생은 자기가 저지른 일을 보상하겠다는 듯 자살을 했다. 어쩌면 달아나기 위해 자살을 택했는지도 모른다. 여동생을 매우 아끼던 T의 깊은 슬픔은 격렬한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사채업자를 소개한 호스트에게 복수할 것을 맹세한다. 하지만 하나 남은 아들까지 잘못되어 시리에 빠진 부모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짓 따위는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T는 선배에게 상담을 하게 되었고 결국 그 호스트에게 조금 겁을 주자는 결론을 내렸다. 선배와 T는 또 한 명의 친구를 섭외하여 어느 날 이른 아침 술에 잔뜩 취해서 가게에서 나오는 호스트를 납치했다. 자동차 트렁크에 밀어넣고 폐허가 된 산속의 모텔로 데리고 갔다. 낡고 황폐해진 방 한 칸에 호스트를 밀어넣고 수갑을 채워 감금했다. T는 그가 준비해온 꾸러미를 호스트의 눈앞에 내밀었다. 이 사진 속의 여자를 기억하나? 그것은 죽은 여동생의 영정이었다. T는 영정 옆에 흰색 천으로 둘둘 싼 목각 상자를 두고 말했다. 내 동생은 내게 사과받지 않으면 성불할 수가 없다고. 밤마다 내 머리맡에 찾아온다. 24시간 줄 테니 그동안 동생에게 사과해라. 오늘 밤 머리맡에 동생이 찾아오지 않으면 널 풀어주겠다. 목이 마르다는 호스트에게 자기가 들고 있던 페트병에 물을 직접 먹여주는 T의 모습은 정말로 그 호스트가 여동생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다음날 날이 밝을 무렵
세 명은 다시 집합하여 호스트를 가둬둔 모텔 방으로 향했다. 감금해 두었던 방의 문을 열었는데 그 방은 텅 비어 있었다. 분명 수갑 한쪽은 호스트의 한쪽 손에, 나머지 한쪽은 세면대에 파이프에 채워둔 터였다. 움직일 수 있을 리가 없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수갑은 그저 문방구에서 산 장난감이었다. 못 하나만 있으면 풀고 탈출할 가능성도 있었다. 호스트의 지갑과 휴대폰을 빼앗아 두기는 했지만 해 모텔은 커다란 도로에 인접해 있었다. 드물기는 해도 유동차량은 종종 있었을 것이다. 세 명은 탐색을 포기하고 돌아가기로 했다. 티는 영정을 겨드랑이에 끼고 양손으로 목각 상자를 들었다. 이게 뭐지? 티는 목각 상자를 들더니 안에 무엇인가가 들어있다고 했다. 왜? 처음부터 납골 단지가 들어있는 거 아니었어? 라고 물었다. 그러자 티가 말하길, 아니야, 그냥 빈 상자였어. 납골도 다 끝냈고 겁이나 줄까 하고 가지고 왔었지. 그가 흰 천을 걷어내자 뚜껑이 덮인 목각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새까만 흙 같은 것이 잔뜩 들어있었다. 이게 뭐지 하고 상자를 바닥으로 탈탈 털어 흙을 쏟아내 보니 주먹만한 덩어리 한 개가 같이 떨어졌다. 선배와 티가 가까이서 확인하려고 하는데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났다. 옆에 있던 나뭇가지로 그 덩어리를 찔러보니 그것은 바싹 마른 미이라처럼 보였다. 이거 태아의 시체 아니야? 선배와 친구가 얼굴을 마주하자 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동생이 그 자식을 데리고 갔을지도 몰라. 선배와 친구들이 그를 바라보자 티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유서에 써 있었어. 아기랑 같이. 그 녀석이랑 같이 셋이서 살고 싶었다고. 선배는 티의 말을 들으며 이유도 근거도 없지만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다. 처음부터 상자 속에는 태아의 미라가 들어 있었을 거라고. 분명 티가 그 호스트를 죽였을 거라고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 침대 아래의 여자. 국도 근처에서 내가 여자친구와 함께 겪었던 일이다. 대충 여기서 잘까라는 판단에서 이 모든 사건은 비롯되었다. 이 호텔은 2층짜리 건물이었다. 뒤쪽에 산이 위치한 것 이외에 주변에 건물 하나 없는 장소에 위치했었다. 이곳은 나갈 때 기계에 돈을 넣고 정산하면 문이 열리는 무인식 호텔이었는데 예의상으로라도 깨끗하다는 소리는 안 나오는 곳이었다. 아니다, 단호히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낡고 누추하고 더러웠다. 그날 나는 여자친구와 드라이브를 하고 어디에 묵으면 좋을지 찾던 중이었다. 문득 그 호텔이 눈에 들어왔다. 조금이라도 빨리 쉬고 싶었던 탓일까. 나는 그만 이 사단의 근원이 되었다. 그 한마디를 뱉고 말았던 것이다. 그냥 대충 여기서 자자. 차를 세우고 내리자 밀려드는 찬바람에 잰 걸음으로 호텔 안으로 향했다. 방으로 들어가서 가벼운 호기심으로 방 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화장실과 목욕탕, 그리고 침대. 한쪽 벽에는 시대에 뒤떨어진 포스터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여자친구가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사이 포스터가 붙어 있는 벽을 기웃거리다. 나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상당히 오랜 시간 붙어 있었으리라 짐작되는 부적들이 벽과 포스터 사이에 다닥다닥 붙어 있었던 것이다. 여자친구가 겁을 먹을 것 같아서 그대에게는 밝히지 않고 나만 알아두기로 결정했다. 여자친구가 나온 뒤 나도 목욕을 하려고 목욕탕 쪽으로 향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 아까 방에 들어오자마자 체크했을 때는 분명 닫혀있던 조그만 화장실 창문이 열려 있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내가 창문을 쳐다본 순간 무엇인가가 슥 하고 사라졌다. 목욕은 단념하고 조심조심 창문을 닫고 여자친구에게는 목욕탕이 고장나서 뜨거운 물이 안 나온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대답이 없었다. 외야에서 보니 그녀는 검지손가락을 입술 앞에 대고 조용히 하라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었다. 짧은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그 소리가 갸냘프게 들려왔다. 여성이 허밍하는 듯한 희미한 노랫소리가. 그 소리는 점차적으로 커졌다. 아무 말 없이 우리 둘은 소리 근원지로 시선을 돌렸다. 침대 밑이었다.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등골이 오싹하다는 표현은 바로 이럴 때 하는 것일까. 나는 허둥지둥 이불을 끌어내려 침대 밑의 공간을 다 막아버렸다.
여성의 콧노래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내 여자친구는 평소에는 대담한 사람이지만 막상 이런 일이 닥치고 보니 그런 그녀도 겁을 먹은 것 같았다. 물론 나도 냉정을 유지하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여기서 하룻밤을 보내자고 제안했던 것은 다름 아닌 나였다. 여자친구와 의논을 해서 일단은 있다가 도저히 못 참겠으면 나가기로 약속을 했다. 침대 밑에서 무엇인가가 굴러가는 소리가 났다. 불안해하는 여자친구의 얼굴을 보며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막아두었던 이불을 들추어 침대 밑을 살폈다. 그러자 내 쪽으로 어떤 물체가 굴러왔다. 새빨간 립스틱이었다. 나는 그것을 집어 TV 위에 놓아두었다. 이제 괜찮을 거야. 하지만 괜찮았다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분위기도 쇄신할 겸 방 안에 설치되어 있던 노래방 기계를 켰다. 여자친구도 반색을 하며 리모컨을 손에 집어들었다. 그러나 그 순간 욕실에서 소리가 났다. 여자친구는 욕실 창문에 관해 모른다. 나는 혼자 욕실로 가서 기세 좋게 문을 열어 제꼈다. 문이 열린 순간 싸늘한 공기가 나의 뺨에 닿았다. 또 창문이 열려 있었다. 창밖에는 아까 쓱 지나갔던 그 얼굴 같은 원형 그림자가 언뜻 보였다. 나는 공포심을 지우려 강하게 힘주어 창문을 닫았다. 확실히 하기 위해 창문을 닫은 후 걸어 잠그기까지 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여자친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 노래방 기계를 작동시켰다. 별거 아니었어. 기분 탓인가 봐. 라고 말했다. 여자친구는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의 번호를 입력하고 송신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들어본 적 없는 구슬픈 음악이 흘러나왔다. 내가 선택한 노래는 이게 아니었는데 여자친구는 완전히 겁에 질린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리모컨을 집어들고 곡을 중단시켰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불러주는 번호를 내 손으로 직접 입력한 뒤 송신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아까의 그 구슬픈 반주가 흘러나왔다. 여자친구는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흘러나오는 노래를 끄기 위해 중단 버튼을 거칠게 눌렀다. 하지만 연주는 멈추지 않았다. 아무리 리모컨을 조작해보아도 연주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허둥지둥 짐을 꾸려 여자친구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안 되겠다. 나가자. 기계에 돈을 넣고 정산하기 위해 지갑에서 지폐를 꺼냈지만 공포로 손이 떨려 쉽사리 기계 안으로 돈을 집어넣을 수가 없었다. 필사적으로 기계에 돈을 넣으려고 매달리는 그 순간에도 구슬픈 그 곡은 끝나지 않을 듯 흘러나왔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랬다. 침대 밑에서 들려오던 여자의 허밍 소리. 바로 이 노래였다. 억지로 돈을 기계에 넣고 서둘러 정산을 마치자 문이 열렸다. 나는 여자친구를 차에 태우고 도망치듯 국도를 달렸다. 그러나 아직도 여자친구에게 말하지 않은 비밀 한 가지가 있다. 그 국도를 달리며 백미러를 힐끔 봤을 때 뒷좌석에 창백한 피부를 지닌 머리카락이 긴 여성 한 명이 앉아 있었던 사실을 말이다. 그 여성의 입술은 내가 침대 밑에서 주워 TV 위에 올려놓았던 립스틱 색깔과 똑같은 색을 띠고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여자친구의 이상한 그림. 대학생 때 반년 정도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다. 1살 연상의 미대생이었다. 아르바이트 하다가 알게 된 사람이었는데 언뜻 보기에는 그냥 지극히 평범한 여대생이다. 그러나 그녀가 그리는 그림은 그렇지가 않았다. 전위적이라고 해야 할까? 나는 그림 같은 것에 정통하지 않아서 전위적이라는 표현이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녀의 그림은 하나같이 몸의 어느 한 일부가 거대한 사람이었다. 그룹 전시회에 출품했던 작품도 그랬고 그녀가 보여준 스케치북에 가득 담겨있던 그림도 그랬다. 예를 들어보자면 그녀가 발라의 외국인이 정면을 응시하는 그림을 그린 적이 있다. 그림 속 외국인은 왼쪽 눈이 비대하게 커서 얼굴의 반 이상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얼굴 바깥까지 튀어나와 있었다. 발가락만 거대한 사람을 그린 적도 있다. 부인은 천차만별이었다. 그녀의 화풍은 사실적이라기보다는 추상적이었지만 그래도 그녀의 그림을 보면 구역질이 날 때가 많았다. 내가 그런 반응을 보일 때면 그녀는 언제나 곤란한 표정을 짓곤 했다. 그녀와 사귀고 난 후로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다. 내가 어릴 적부터 몇 번이고 반복해서 꾸던 꿈을
보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악몽이라고 구분 지어야 하는 것일까? 그 꿈은 흔히 있는 쫓기고 도망다니는 위협적인 꿈이 아니었다. 조용하고 정적이던 그 꿈은 언제나 기습적으로 찾아왔다. 자루 같은 것이 등장한다. 흡사 영랑과도 같이 아리따운 문양의 커다란 주머니. 하지만 어린 아이 정도는 들어가 숨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다. 내가 어떤 꿈을 꾸던 중이었건 상관없이 그 꿈은 찾아온다. 갑자기 정신이 들고 보면 옛날에 살던 아파트에 내가 서 있다. 창가에서 저녁 노을이 쏟아지는 방 안에 그 주머니는 내 앞에 놓여져 있다. 나는 이 꿈이 참으로 무서웠다. 꿈이란 온디 제멋대로 눈앞이 핑핑 돌도록 어지럽게 바뀌는 것이 아니던가. 내가 이 방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공기가 얼어붙은 듯 멈추어 버린다. 꿈속의 방에는 문이 없다. 나는 단지 우두커니 서서 그 자루를 바라본다. 보고 싶지 않은데 홀린 듯 눈을 뗄 수가 없다. 아주 근소하게 열려있는 자루의 입구를 일말의 기대감을 안고 바라보고 만다. 꿈에서 깨는 것만이 도망칠 수 있는 길이다. 그 방에는 언제나 석양이 드리우고 있다. 석양이 점차 어두워지면 자루의 입구가 열릴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 대략 이런 꿈이다. 꿈에서 깨고 나면 언제나 강렬히 생각한다. 이제 다시는 그 방에 가고 싶지 않지만 그 어떤 즐거운 꿈을 꾸는 도중이라도 문을 열면 그 방으로 이어지고 만다. 소스라쳐 그 방에서 나오려 뒤를 돌아보면 문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 빈도는 점차 줄어들었지만 그 꿈을 대학 입학 직전까지도 꿨었다. 차근차근 생각해봐도 그 자루를 본 기억은 없었다. 오래전 살던 그 아파트는 이미 철거되고 없어졌다. 그곳이 등장하는 이유와 맥락을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두려움이 생겼다. 부모님께도 그 누구에게도 차마 털어놓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여자친구와 사귀기 시작하고부터는 이 꿈을 단 한 번도 꾼 일이 없다. 안심하는 마음 한켠에 오랫동안 멈추지 않던 딸꾹질이 멈춘 것 같은 기묘함이 느껴졌다. 여자친구에게 이 일을 한번 상담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던 어느 날이었다.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우리 한밤중에 미술대 건물에 몰래 들어가 볼까? 미술대 건물은 밤에는 문단속이 단단히 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비밀리에 잠입할 수 있는 루트가 알려져 있었다.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를 따라 미술대 건물에 잠입하기로 했다. 약간의 불빛조차 없는 어두컴컴한 밤. 여자친구와 미술대 건물로 갔다. 그녀는 벽을 기어올라 열려있는 창문 안쪽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건물의 뒷문이 열렸다. 나는 미술대 건물에 와보는 것이 처음이었다. 건물 안에는 상상 이상으로 여러 가지 물건들이 번잡하게 굴러다니고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만 감상을 내뱉었다. 더럽기도 하지. 가지고 온 손전등으로 여기저기 비추며 그리다만 그림이다. 목공품 같은 학생들의 작품 속을 가르듯 헤치고 복도를 누비며 계단을 올라 3층의 어느 방으로 들어갔다. 여기가 내가 작품을 두는 곳이야. 분명 어디서 본 것 같은 화풍의 그림이 뺑뺑히 놓여 있었다. 늦은 밤에 이런 식으로 흐릿한 빗줄기 아래서 보려니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소름이 끼쳤다. 전부터 묻고 싶었는데 어째서 이런 식으로 딱 한 부분만 비대한 사람을 그리는 거야? 분위기 탓이었을까? 나는 여자친구에게 지금까지 차마 묻지 못했던 그 질문을 던졌다. 여자친구는 오른쪽 눈이 기괴하게 커다란 사람의 그림을 손전등으로 비추며 대답했다. 내가 어렸을 때 말이야. 가족들이랑 외국의 어느 섬에 간 적이 있었어. 그곳의 민화 중에 이런 게 있었어. 옛날에 인간이 지금보다 더 거대하고 거만했던 시절. 인간의 태도에 화가 난 정령이 저주를 걸어서 사람들의 몸을 작게 만들어버렸어. 하지만 인정이라도 베푼 것인지 몸의 한 부분에만은 저주를 걸지 않고 그대로 두었어. 사람들은 점점 거대한 손이나 귀가 징그럽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지. 그래서 정령에게 빌었어. 나머지 몸도 작아지도록 저주를 걸어주세요라고 말이야. 나는 무심결에 그림을 응시했다. 그러니까 말이야. 이건 저주에 걸려 작아진 거인들이야. 이 남자는 커다란 오른쪽의 눈으로만 진실된 세상을 볼 수가 있어. 하지만 평범하게 살아가기에 그 눈은 오히려 짐이 되었지. 그래서 인간들은 스스로
어리석고 왜소한 생물이 되기를 선택했다는 그런 미녀였어.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라고 생각했거든. 조근조근 이야기하는 그녀의 얼굴은 희미하게 어두워져 있었다. 나 말이야. 안 믿어줄지도 모르지만 정말로 봤어. 그 섬의 한 구석에서 그 그림처럼 생긴 사람을 가족들 중에 나만 봤어. 집에 돌아오고 나서도 봤지. 우리 주변에 있더라고. 더 이상 이런 거 안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 눈에는 계속 보였어.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을 퇴치하는 방법을 찾아다녔지. 귀신의 시인 사람이 질문을 하면서 돌에 표시된 점선을 이으면 그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서 돌에 갇히고 만대. 그래서 나도 이런 그림들을 그렸어. 그랬더니 안 보이더라고. 몸의 일부만 거대한 사람들이 말이야. 하지만 그때부터 여러 불가사의한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 어쨌거나 나는 그딴 것들을 보고 싶지 않았는데. 근데 있잖아. 이거 꼭 그 민화의 내용 같지 않아? 평범한 생활을 하고 싶어서. 진실일지도 모르는 힘을 버리는 게 말이야.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전부 그림으로 그리지 않아. 이제는 보고도 못 본 척할 뿐이야. 그래도 신체의 일부가 큰 사람들을 계속 그리는 건 그냥 정말로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 그러고 보니 그녀의 그림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백인이었다. 바보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해? 그녀는 평상시처럼 곤란한 듯한 표정으로 나에게 물었다. 확실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 황당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그녀가 이야기를 듣던 도중에 내 눈에 들어온 그림이 있었다. 그녀의 등 뒤에 있는 선반에 꽂혀 있는 그림들 중 가장 안쪽에 있던 그림. 그 그림에는 항상 내 꿈에 나오던 그 자루가 그려져 있었다. 5번째 이야기. 나만의 그녀. 우리 집 근처에 여자아이가 이사해 온 것은 여름방학 때였다. 그녀의 집에는 아빠가 없었다. 엄마는 어린 나의 눈으로 봐도 아주 젊었던 것이 기억난다. 그녀와 나는 다른 반이었지만 금세 사이가 좋아졌다. 그녀는 밝은 성격이 아니라 친구가 적었다. 책만 읽고 있어 친한 친구가 없었던 나와 그녀는 서로 집에 놀러 다니며 사이가 좋아졌다. 그러던 중 그녀는 고민거리를 말해주었다. 엄마가 자주 때리는 것, 같은 반 여자아이가 괴롭히는 것, 좋아하는 남자아이가 있지만 그 소녀는 다른 여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것. 처음에는 내가 주로 말하는 편이었지만 요즘에 와서는 보통 그녀가 이야기하고 나는 듣는 쪽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부턴가 그녀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좋아했던 남자아이 주위의 여학생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했던 모양이다. 그녀는 나를 만날 때마다 자신을 괴롭히는 여자애들이 밉다고 했다. 그 괴롭힘을 못 본 척하고 있다. 반 친구들 모두 다 밉다고 했다. 그리고 현실성이 없는 복수나 반 친구들의 욕을 끝없이 계속 이야기했다. 나는 단지 조용히 맞장구만 쳐주었다. 중학교에 올라가자 그녀의 행실이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밤 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고 놀러 다니고 언제부턴가 담배도 피우기 시작했다. 가정 환경도 악화되어서 깊은 밤중에 갑자기 엄마와 크게 말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주민신고로 경찰이 집에 온 적도 있었다. 이웃들이나 학교 친구들과도 사이가 나빠져서 낙서나 쓰레기를 던지는 등의 질 나쁜 장난이 그녀의 집에 행해졌다. 한 번은 편지함에 죽은 고양이의 시체가 들어가 있던 적도 있었다. 어머니도 나에게 그녀와 가까이 지내는 것을 그만두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그녀는 밖으로 전혀 나오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나도 그녀의 모습을 보는 일이 부쩍 줄었다. 갑자기 늙어버린 듯한 그녀의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낮에는 절대로 밖에 나오지 않고 밥은 방문 앞에 놔두고 가야지만 먹었으며 깊은 밤중 화장실에 갈 때만 방에서 나온다.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나는 오랜만에 그녀를 만나러 갔다. 그녀는 나와 만나는 것을 거부했다. 문 너머에서 돌아가라고 고함칠 뿐이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입을 다물고 있었다. 문이 조금 열려 있길래 방 안을 들여다 볼 수 있었다. 문틈새로 살짝 보인 그녀는 창백하게 여위어 있었다. 말라 비틀어져 버린 걸레 같았다. 나는 매일 그녀를 만나러 갔다. 부모님과 말다툼을 했다. 겨우 친해질 수 있던 친구와도 멀어져 버렸다. 그런데도 매일 그녀의 집으로 만나러 갔다.
그러다 그녀와 겨우 문 너머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던 일,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치다가 경찰에 잡힌 일, 남자친구가 생겨서 기뻐했는데 피임에 실패해서 아이가 생기자마자 도망가버린 일, 도움을 받고 싶어서 상담한 모친에게 반광난 상태로 맞은 일, 아이를 낙태한 일, 죽으려고 했던 일, 손목을 그어버린 일. 예전처럼 그녀가 일방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나는 맞장구를 친다. 내 의견을 물어올 때는 될 수 있으면 무난한 방향으로 말한다. 그러다 그녀가 방에서 나왔다. 아르바이트도 시작했다. 점점 성격도 밝아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말했다. 어느 날 그녀는 집 근처의 빌딩에서 뛰어내렸다. 아래쪽에 풀밭이 있었고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목숨은 건졌지만 척추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평생 휠체어 신세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한다. 침대에 누운 그녀는 울면서 사과했다. 엄마와 나에게 폐만 끼치고 있던 것이 너무나 미안해서 뛰어내렸다고 했다. 울고 있는 그녀를 위로했다. 드러누운 채로 울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어려웠다. 위로하면서 그녀에게 프로포즈했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온몸의 물기를 다 짜내려는 듯이 울면서 진심이야? 이런 나라도 좋아. 정말로 좋아. 하고 몇 번이나 되물었다. 질문받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해 주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널 좋아했어. 얼굴을 찌푸리며 반 친구들을 욕했을 때도,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거칠어져 있었을 때도, 일방적으로 계속 투덜거리며 불평하고 있었을 때도, 내가 울면서 엄마가 때린다고 고백했을 때도, 방에 틀어박혀서 마치 딴 사람처럼 말라버렸을 때도, 초등학교 때 내가 좋아하는 남자의 이름을 그 여학생들에게 알려줬을 때도, 너의 집 편지함에 죽은 고양이를 집어넣고 있었을 때도, 너의 남자친구를 몰래 따라가 없애버렸을 때도, 다리의 감각을 잃고 하얀 침대에 삼켜질 것처럼 조그맣게 누워있는 지금도 쭉 너를 좋아해. 이것으로 너는 완벽하게 나만의 그녀다. 우리 이번에 결혼합니다. 6번째 이야기. 꿈속의 그녀. 산속에 사는 나의 할머니 집 근처에는 강이 있고 매년 여름 방학에 놀러가면 그 강에서 놀았다. 여름 오후 그 강에서 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갑자기 불안해져 집에 가려고 생각해서 서둘러 집에 가고 있었다. 할머니 집까지 가는 길에 흰색 원피스를 입고 밀짚 모자를 쓴 낯선 젊은 여자가 할머니의 집에서 걸어왔다. 누구일까라고 생각하고 엇갈리는 와중에 그 얼굴을 보니 너무 예쁜 여자였다. 여자는 내 얼굴을 보고 미소를 지었고 시원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내가 할머니의 집에 도착했는데 집에서는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다. 나는 그것이 나의 장례식임을 직관적으로 깨달았다. 그 순간 나는 꿈에서 깨었다. 실로 무시무시한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꿈은 금방 잊어버렸다. 그리고 얼마 후 여름 방학이 찾아와서 평소처럼 할머니의 집에 놀러갔다. 그리고 평소처럼 강에서 놀고 있었다. 오랫동안 놀았기 때문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샛길을 걸어가는데 앞에서 흰 원피스에 밀짚 모자를 쓴 여자가 걸어왔다. 그 순간 나는 그때까지 잊었던 꿈이 떠올랐다. 그 광경은 그 꿈에서 본 광경과 흡사했던 것이다. 나는 직감적으로 그 여자라고 생각했고 여자에게서 시선을 피하며 걸었다. 여자와 나와의 거리가 점차 좁혀져 온다. 나는 외면하면서 걸어간다. 그리고 결국 엇갈린 그 순간 그 여자가 원망하는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한 거야? 나는 두려운 나머지 힘껏 달렸다. 그리고 할머니의 집에 겨우 도착하자마자 정원에서 세탁물을 말리고 있던 할머니에게 안겼다. 할머니와 함께 있던 어머니에게 이전에 꾸었던 꿈 이야기를 포함해서 모두 말했지만 두 사람 모두 웃을 뿐이었다. 저것은 도대체 뭐였던 것일까?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모든 것이 수수께끼이지만 지금도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때 그 여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